그러면 이번 세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한성대학교 이내창 교수님께서 인간을 넘어서는 챗GPT의 무한한 가능성, 이면의 도사리는 잠재적 위협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먼저 해 주시고 이제 네 분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는데요. 일단 먼저 인사부터 네 간단히 인사하시고 네,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토론 맡아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지대학교 김경환 교수님, 네, 디스산업정책연구소의 노창희 교수님, 그리고 EBS 신삼수 박사님, 네,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이선경 교수님. 이 내용이 이 챗GPT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좀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면에 또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짚어주시는 그런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발표부터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성대학교 공자과의 이내창 교수입니다. 아마 챗GPT는 근자에 들어서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정착된 것 같은 느낌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발표하는 내용은 제가 딱 2달 챗GPT를 근처에 두면서 좀 느꼈던 점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패널 여러분들이 이거에 더해서 미디어 측면에서의 교육, 공교육과 관련된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 앞에 표지 시간이 그러니까를 보시면은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챗GPT 오픈 AI사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쓰실 수 있는 거고, 사실 이게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어서 이 왼쪽에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이건 달리2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텍스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에 플러스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은 그 입력한 거로 디지털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멀티모달화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챗GPT가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특히 기술적인 측면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이슈는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아직은 결론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잠정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는 일단 사람하고 같이 자연스럽게 말을 한다. 그 다음에 대형 언어 모델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이유에 사실은 그 이면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딥러닝, 즉 알아서 알고리즘의 설정에 따라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사람의 텍스트의 그 관계나 패턴을 학습한다는 얘기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생성이라고 하는 걸 들여다보니까 시퀀스 바이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있는 문장보다는 나온 문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 것인가, 이 확률적으로 이것을 계산을 하고 그 확률을 조작적으로 함에 따라서 굉장히 물어볼 때마다 다른 대답을, 경우에 따라서 물론 엉뚱한 대답도 합니다만, 자, 이런 것들이 좀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오픈 AI사에서 쓰는 챗GPT가 성능은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데요. 다만 이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로 한정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한은 있고, 가격 설정은 애당초 그 영리단체가 아닌 거로 출발을 했는데 조금 여러 가지가 바뀌면서 프리미엄이라고 그러죠. 공짜로도 쓸 수 있지만 그러면 좀 디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쓰는 것이고, 월정액을 지불하면은 충분히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기 시작하면서 학생들한테 강의에 딴 거보다도 챗GPT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 얘기를 하다가 조금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신문에 기고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몇 개 기고를 했고 지금은 이제 챗GPT를 가지고 챗GPT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습이다, AI의 공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인간이 여기에 대해서 최대로 반응하는 것은 역시 활용이다.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사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을 하는 거 흉내를 낸다라고 하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가식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으로 사실은 다가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지식도 많고 굉장히 점잖은 것 같습니다. 논리도 정연한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좀 진실이 아닌 때는 얘기를 하고 이상하다라고 반박을 하면 잘못 얘기했다 뻔뻔하게 또 대꾸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챗GPT를 통해서 조금 근간에 있던 이런 여러 가지 글쓰기와 관련되는 무슨 산업 주변의 많은 이야기들을 조금은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기능은 기본적으로 Q&A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챗봇에 소위 이제 if and then의 구절에 맞추지 않으면은 답변이 안 나오는 거하고 틀려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답변을 한다. 뭐 정보 요청이라든지 비교, 추론, 하여튼 모르면 일단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긴 텍스트에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만 이제 이 요약이 가능한 거죠. 굉장히 큰 툴이 됩니다. 언어 번역도 되기 때문에 뭐 학문적으로 다른 나라 타 언어를 보면서 건너가면서 언어에 익숙해지는 것도 가능하다.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도는 사실은 제가 그냥 하다 보니까 한 5가지 정도로 제 경험에서 정리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새로운 주제를 저희가 처음에 찾을 때 곤란해 하는데 자 그러면은 챗GPT한테 물어봐라. 뒤에 잠깐 설명하겠습니다만 알고리즘이 분명히 뒤에서 도는데 그러니까 알고리즘 얘기를 하면 수학적으로 돼. 이거를 조금 쉽게 얘기하려고 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를 이 챗GPT를 통해서 익숙해질 수가 있었다. 또 전체적인 그런 핵심적인 흐름을 조망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패밀리 히스토리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뭐 예컨대 1900년대에서부터 현재까지 10년마다 한미일의 일본 사회 경제 문화의 특징은 어떨까? 이제 요약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빠칭코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빠칭코의 구조는 어떻게 되노 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가족계 패밀리 트리도 보여주고 그 내용의 시대가 어떻게 되는가도 얘기를 해줍니다. 또 특이한 관점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혼합하죠. 번들링하고 믹스 앤 매치를 하는데 이때 여러 가지 조금 생각지 않은 것 간의 연결도 보니까 굉장히 용이한 것 같더라. 또 주제가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요소 중에 모든 거를 메꿀 수 있는 거를 설명을 해준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하는 얘기가 정리해 보세요 하면 사실 힘들거든요. 이 챗GPT는 그것이 가능하더라. 또 학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참고문은 APA 형식으로 작성해 달라. 뭐 보통 논문 쓰면 한 10%, 20%는 이 논문 정리하느라고 참고문헌 때문에 그러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더라. 책 기능을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제가 작년에 책을 한 권 냈는데 2년 9개월 걸렸습니다. 그거를 경제학과 인간이라고 하는 다른 조그만 소책자를 쓰고 있는데 그게 6개월이에요. 근데 그 페이지를 제가 전체적인 구도로 챗GPT를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정리는 한 1개월 정도면 되더라.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 다음서부터의 이 뎁스나 위드스 이런 거를 캐치업하는 데는 굉장히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이런 많은 용도가 있더라.
잘 아는 것 같은데 많이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응용 확산이 지금 엄청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게 이제 종합 포털에서 검색 기능하고 챗GPT를 연결을 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빙이 이거를 장착한 것이 가장 큰 그림이고, 그 이외에도 국내에서 일단 어쨌든 IT자 붙는 기업 또는 SNS, 라인이나 카카오를 이용해서 카톡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EBS는 물론 알고리즘은 틀리긴 하지만 초등학생의 영어 교육에 챗봇에서도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용은 점차적으로 확산되게 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오피스 이 기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조금 코스메릭을 했는데 이것도 챗GPT한테 이제 조금 있으면 얘기하면은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다. 챗GPT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AI사에 들어가서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데이터가 2021년까지 이제 한정이 돼 있고 빙에서 이용하는 거는 실시간 검색이 됩니다. 근데 주관적이긴 하지만 평가를 해보면 사실은 써보면 챗GPT가 빙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것이 아닌가. 자, 그러다 이제 빙 챗GPT에 이어서 구글도 바드라고 하는 언어 모델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포털 시장의 경쟁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어가 발전하는 것은 AI 언어가 발전하는 것과 같이 이제 맥락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챗봇의 역사가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챗봇은 심리치료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엔터테인먼트 애플리케이션으로 바뀌고 지금은 챗GPT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술적으로 보면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기술을 쓰고 있는데 그냥 언어를 우리가 잘한다, 글을 잘 쓴다라고 하는 그런 속성이 이제 써 있습니다만, 자, 이거를 어쨌든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트랜스포머는 가능하다, AI 기술로 가능하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DB를 학습을 하죠. 위에 오른쪽에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이제 벡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세계가 달라지긴 하지만 언어를 저 벡터 공간에다가 투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그 언어가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가. 보통 이제 코사인 세타의 유사성으로 측정을 하는데 유사성을 측정을 하고 다음에 나올 가까운 단어를 예측을 한다. 요 세 가지가 사실은 기술의 사람처럼 말하는 이면의 기술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챗GPT가 나오면서 결국은 AI의 종국적인 목적은 사람하고 똑같이 가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의사소통을 굉장히 중요한 계기로 만들고 있는 것이 이 챗GPT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거는 글쓰기 또는 말하기와 관련되는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효율성을 증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 상담하는 그 챗봇도 많이 변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교육 쪽에도 큰 변화가 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은 이거 준비하는데 굉장히 뭐 유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유용하게 할 수가 있다. 질의응답도 가능하고 요약도 가능하고 예상 문제를 만드는 것조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 내용을 질적으로 본인 스스로도 알아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 다른 매체에 비하면은 개별화하고 상호작용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준을 맞춰서 설명을 해줍니다. 수준이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쉽게 설명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교육에서의 어떤 구성주의라든지 또는 선생님 역할도 지식을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포트하는 이런 역할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이 없는 거 아닙니다. 이 오류를 여전히 범한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계산식이라든지 또는 도출 논리, 참고 문헌도 간혹 오류가 나오고 내용도 오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좀 이거 사용하는 사람들은 마인드풀니스 좀 정신을 차리고 이걸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교육 체계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서 보조 역할도 사실은 일당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보조원이라든지 초중급 변호사, 로펌의 아소시에이시라든지 시나리오 보조 작가라든지 자 이게 이제 일반인도 가능하게 됐고 연구자도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 상당한 인력 대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식점은 뭐 이미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그 프로세스가 고객한테 보내느냐 로봇이 메꾸느냐 라고 하는 거에 상당한 지금 변화가 있고 여기 챗봇 GPT가 여러 가지 질적인 그런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일자리 대체가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효율적인 창의적인 것이 가능한데 일자리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매우 깊게 나옵니다. 과거의 반복적이고 단순한 직업 이거를 자동화해가지고 효율화한다라고 하는 수준을 조금 넘어선 것이 아닌가. 개별화된 요구사항을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조금 더 사람의 영역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로 AI 대체와 관련된 얘기들을 보면은 특히 미국에서 이제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 거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 일자리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아마 2016년에 OECD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6% 정도 대체율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식의 민주화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생각을 해보면 인터넷 개방 시절서부터 있었고요. 뭐 위키피디아, 유튜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호작용과 그 다음에 개별성 이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로 등장을 하게 되었고 블로그하고 도서 출판 경우에는 오히려 공급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냥 품질이 낮은 그런 글들이 난무한다라고 하는 역선택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활용하면은 효율성을 넘어서 이제 창의성이라는 것도 가능한데 챗GPT 가지고 하다 보면은 사실 추리 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 주제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딸린 소주제가 있고 세부 논리가 전개되는 게 이제 나무 모양인데 엄청난 정보를 지식을 사실은 습득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다른 소스에서 얻는 그런 경험을 같이 믹스업하면서 어떤 경로를 찾고 거기에 얼마만큼의 우리의 지식을 애동할 건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창의성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편해진 거죠. 그래서 그냥 숙제의 주제를 넣고 답이 나오면 그 답을 갖다가 베끼는 일이 자꾸 발생되기 시작을 하고 이미 외국에서는 주요 학교나 최근에 일본도 보니까 이 좀 컨선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학계도 조금 나중에 조만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거 챗GPT가 사실은 논문 분석하라는 것도 해주거든요. 이게 논문이 이론이 됐던 아니면 실증 분석이 됐던 얘가 어느 순간인가 더 효율적으로 이걸 분석하게 되면 누군가 학문의 시작을 승자독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이슈와 관련되는 거긴 한데 아무래도 나온 거를 뭐 못 쓸 수는 없고 마치 인쇄술이 나왔을 때 인쇄술이 사람의 생각하는 그 지식을 없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막는 거가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고 조금 가이드라인 같은 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포인트는 3개를 신문에 제가 기고한 내용인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재권 문제는 아마 심각하게 대두가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어디에서 읽었냐라는 얘기를 제공을 못합니다. 빙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면은 제공을 하는데 내용이 그렇게 알차지 못하고,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디지털 온라인상의 소위 이제 이 남의 것 갖다가 베끼는 이 문제가 대두할 것이다. 자 기존에 보면 우리가 공정이용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많은 파트를 그 핵심적인 파트를 가져왔으며 이거를 가지고 돈을 벌 것이냐, 또 이거가 기존의 그 오리지널 작품에 대한 수익을 잠식해내 이제 이런 기준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다시 내용이 크게 대두될 것이다. 또 구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라이브러리로 애나로 그 도서를 다 트랜스폼 했는데 이런 이슈도 나올 거며, 최근에 그림도 자유롭게 그리니까 초상권 문제도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책임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이용자한테 있지만 챗GPT의 오픈 AI는 문제가 없냐. 이런 내용은 사실 포탈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포탈이 그냥 단순히 트랜스폼 해주는 그런 전달자의 역할이냐 아니면은 편집자의 역할이냐. 그래서 이런 이슈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크게 대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유럽은 미국의 IT에 대해서, IT 세력에 대해서 항상 수비적인 강한 수비를 이끌어 왔는데, 이미 인공지능법안은 인간에 미치는 영향, 특히 안전을 포함한 그런 휴먼 라이트와 관련되는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는 AI를 4개로 분류를 해서 그 급에 맞춰서 금지하고 또는 사회에 문제가 있을 것과 같은 것은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GDPR은 개인정보 보호도 굉장히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죠. 이 챗GPT가 나오면서 이게 더 지금 현재 이슈가 돼 있고, 챗GPT 문제는 일반 기관에서 이걸 사용하다가 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비밀 정도가 새어나갈 수도 있다. 이런 이슈가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편향성과 오류와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편향성은 또 뭐 미디어도 그렇고 사회학 분야도 이제 중요한데 편향돼서는 안 되겠다. 근데 뭐 샘플링하는 거에 바이어스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이게 사실은 이제 AI 보고는 편향되지 말라 그러는데 사람도 사실은 원래 굉장히 편향된 동물인데 인간 편향 또 사실은 여기에 데이터로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에서 등장할 수도 있지 않겠냐. 또 사실 편향이라고 하는 게 자국의 국가 간의 그런 역사나 사회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보니까 알고리즘에 이거 데이터로 학습시키는 그런 사전학습 단계에서 편향성은 일단 스크리닝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같으면은 소위 감성 챗봇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테이나라든지 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루다가 나왔을 때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됐었죠. 이걸 이제 어떻게 스크리닝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탈옥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폰 쓰다 보면은 자기가 그 코드 탈옥을 한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거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편향의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는 소위 이제 헐루시네이션 피노미나입니다. 환각입니다. 이게 정보가 막 얘기를 하는데 진짜같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공상 속의 얘기, 오류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곤란한 거죠. 물론 이제 모르겠다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는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러나 어쨌든 추론을 해야 된다라든지 뭐 사람이 질문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근데 알고리즘 자체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편차 분산의 상쇄관계라고 하는데 너무 자세히 하려고 해도 곤란하고 너무 그 현상을 분석해도 곤란하고
양자 간에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서 환강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뭐 해결책은 이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알고리즘의 조작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오픈 AI사를 보게 되면은 이 인간이 피드백을 계속 주는 거죠.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피드백을 강화하는 강화 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 내리기에는 너무나 매일 이 다른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좀 아직은 조금 잠정적이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간과 같이 말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구현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간 20년 정도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가 2000년 초반에 초고속 인터넷 가지고 이제 소위 IT 강국이 됐는데 초고속 인터넷이 지금의 사회를 사실 만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0년경에 스마트폰이 나와서 이게 뭐 제도를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한다고는 했지만 원래 문명의 이기가 IT 2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챗GPT는 10년 만에 그런 2기가 될지 흉기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왔고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 증대라든지 지식의 민주화 또 창의성을 높이는 데에도 굉장히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게 되면은 여러 문제 5가지 이슈 중에 다 플러스 면과 역기능을 보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인간 사회, 시민 사회에 그 안전을 포함해서 휴먼 라이트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큰 파장을 한편으로 잘 활용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역기능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 권리가 저는 이게 주가 돼야 되고 좀 AI는 종으로 하는. 마찬가지로 교육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학생들한테 자유롭게 갈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 멘토는 옆에서 조금 봐줘야 되는 이런 체계가 비단 각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 규제 체계라든지 또는 지배 구조 수립에 조금 신경 써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챗 GPT의 그 긍정적인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제 초반에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오늘 발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챗 GPT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만능 해결사는 아닐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이제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일 수가 있다라는 점에 이제 그 주요 그 중점을 둬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 토론을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먼저 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답변을 듣고 또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경환 교수님. 네, 주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메타버스만 해도 새로운 게 나왔다, 이게 뭐 혁신이다 이랬는데 또 챗 GTP까지 나와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따라가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챗봇 같은 것들을 해보면서 챗봇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참 질문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챗봇이 어려운 게 질문을 한번 잘못하면은 계속 되돌이표가 되고 여태까지 해왔던 게 이제 원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질문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단어 사용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답이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휘력이나 어휘 구사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음성으로 인식하는 것과
이제 타자를 쳐가지고 임식하는 것에 이제 어떤 방식이 있다면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했을 때는 타자를 못 치는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음성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청각이나 이 어떤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의 어떤 활용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됐을 때 그들의 어떤 정보 격차를 어떻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이렇게 계속 좋은 게 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지식의 독점, 지식의 핵이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탁월한 어떤 이런 인공지능의 어떤 그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그럼 거기서 주는 정보가 정확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라고 대답하는 거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독도가 일본과 한국의 어떤 국토 분쟁지냐라고 했을 때 가서 어설프게 지금 분쟁지라고 대답을 하면 이거 오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거 오류를 어떻게 잡고 그러면 오류 정정의 주체의 어떤 이거를 해소하는 거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는 그것이 획일화됐을 때 이거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곡된 정보를 계속 나왔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결국은 정보의 어떤 선택이나 분류를 우리가 정보를 챗 GPT를 통해서 선택 분류를 한 거를 이제 우리가 가져와서 구조화, 재구조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대처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툴이나 합의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좋은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 플러스 챗 GPT를 연결을 하면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가상이지만 즉시적으로 거기에 원하는 답들이 그런 어떤 이렇게 제시되고 하면은 그 메타버스 안에서도 상호작용성을 높이면 훨씬 더 뭐 리얼리티 또는 뭐랄까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활동을 훨씬 더 재미있고 시너지 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릴 수 있는 말은 EBS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변화되는 기회 속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EBS는 본업이 이제 방송 매체인데 과연 이 방송 매체의 본래 고유의 역할과 이런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변화 속에서 이 방송 매체의 고유한 어떤 역할을 잘 견지하면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절충하면서 이렇게 조화롭게 교육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방송 매체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시대에 뭐 누가 TV를 보느냐 이렇게 논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전 세계에서 교육 방송의 역할로서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교육적 성과에도 탁월한 부분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플랫폼과의 어떤 적용을 통해서 본연의 기능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역할을 모색하는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선상에서 아마 이런 세미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인혜성 교수님 발표에 거의 뭐 동의를 하시면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더 추가로 발생하는 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다음에는 디지털 산업 정책 연구소의 노창희 박사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전사전하고 오느라 인사드리고 오느라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그 이내천 교수님 발제문 저도 부족하지만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큰 도움이 돼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방송 산업 중심으로 그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제 좀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디어 산업 어떤 산업이나 마찬가지지만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활성화되는 건 이제 기회와 도전을 수반하는데 사실 기존의 방송 산업 입장에서 보면 도전적인 요소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공부해서 그냥 아주 제가 이해하기 쉽게 분류를 한번 해보면 기존의 알고리즘 기반의 그 데이터 기반 그 서비스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용자의 성향을 이제 최적화시켜 주는데 이제 주안점이 두어졌다면 지금 이제 소위 얘기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가 챗 GPT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은 이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생성형 AI는 창작력이 굉장히 그 이전 기술 모델보다 탁월하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후적으로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창작 영역에서 미국 작가조합에서 이제 OTT 문제도 있지만은 제작 자체에 그 AI를 쓰는 거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 달라고 파업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물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 미국적인 상황이죠. 작가조합이나 이런 어떤 그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되어 있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분명히 미디어나 혹은 방송산업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 방송산업 같은 경우는 창작의 영역이 있고 유통의 영역이 있고 소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창작에 있어서 창작 주체들의 권리의 문제 그리고 이내천 교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제 공부가 매우 짧지만 지금의 이 생성형 AI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기술적인 발전은 당연히 계속 될 텐데 문제는 이 데이터가 쌓여가면서 발전하는 것이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그 데이터에 관한 권리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특히나 이제 이용자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적인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뭐 이미 나왔죠. 이 생성형 AI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가짜 뉴스는 아니겠지만 지금적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준다거나 그리고 아마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텐데 신뢰할 수 없는 정보가 쌓였을 경우에 결국은 뭐 구글이나 이런 큰 기업들은 아마 그런 데이터들은 걸러낼 텐데 그렇게 된다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쪽에서는 기술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해야 되니까 정보를 계속 줘야 된다는 주장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기존의 권리나 혹은 정보의 신뢰도 혹은 허위조작 정보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제어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긴장 관계가 굉장히 강력해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저 김경환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방송 산업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기존의 알고리즘이 도입되면서 OTT를 중심으로 한 최적화는 방송의 경우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사실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챗 GPT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기술적인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제가 뭐 김경환 교수님께서 워낙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역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미디어 산업 혹은 방송 산업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술 인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EBS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술적인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접목하셔서 이제 교육 방송 혹은 교육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좀 지원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특히 방송 전공자들은 공익성을 중심으로 해서 규범적 가치에 대해서 논의해 왔는데 지금의 이제 문제는 사실 인터넷 영역 같은 경우는 제가 규제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규범을 통해서 여기에 접근해야 될지에 좀 논의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만한 것이 방통위에서 AI 알고리즘 기반 그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갖고는 챗GPT 환경에서 대응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학계에서의 논의 그리고 뭐 방통위뿐 아니라 과기부나 관련 부처의 논의를 통해서 지금의 시대에서 산업적인 관점에서의 지능도 고려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사회문화적인 영향 속에서 이용자들 혹은 정부들이 추구해야 될 규범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규범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규제 관점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교육시킬 것인지 뭐 그런 측면에서는 교육방송의 분명 역할도 있을 것이고 전반적인 새로운 규범 설정 그리고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특히나 이제 일자리 감소가 좀 우려가 되는데 이러한 우려되는 지점들에 관한 보완책들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토론의 그런 어떤 초점을 EBS나 이런 방송 업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업계와 관련해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저작권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좀 제언까지 추가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어떤 규범 이런 것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토론. 네, EBS 신삼수 박사님. 반갑습니다. EBS의 신삼수입니다. 이내찬 교수님의 오랜 고민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아까 얼핏 말씀하셨던 신문에 투고한 쓰나미라고 표현한 칼럼도 아주 인상 깊게 잘 읽었고, 그래서 오늘 그동안 쭉 배워왔고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 의견을 몇 개 덧붙이고 마지막엔 질문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8년 대학교 3학년 때 인공지능 개론을 들었습니다. 제가 공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접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이것만 알고 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유용하게 써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이란 말이 1936년에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벌써 머지않아 100년이 되는 놀라운 기술들이었습니다. 사실 알파고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만 해도 그냥 신기한 것쯤 그런 것쯤이라고 했는데 사실 진짜 인공지능이 뭔지는 지금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챗 GPT가 올 초에 선풍적으로 관심을 끌면서 많은 시사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구글에 소프트웨어 추가적으로 해서 가끔 검색해보고 해보면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발전시켜서 또 발표에서 언급하신 달리2도 한번 써보면 야, 이거 정말 이제 이 미술을 공부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직업이 금방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저 챗 GPT가 뭘까? 우리 교육에 너무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이 교육 현장에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지? 라고 계속 궁금했었습니다. 저도 물론 기대 반, 우려 반으로. 근데 실제로 대학교에서 지금 이것과 관련한 대응을 교수님들께 평가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많은 학교에서 방법을 제시하고 약간의 어찌 보면 경고등을 켜고 또 아까 발제에서도 얘기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이거 챗 GPT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그런데 또 잘 아다시피 일부 산업계에 계신 분들 또는 많은 연구자들이 우리 6개월만 이 개발이나 발전을 좀 중지해보고 생각 좀 해보자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건 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의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활용주의자인데 양면을 다루다 보니 좀 이 악셀만 발전하고 브레이크도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저는 저도 적극적인 활용론자입니다. 적어도 이 새로운 미디어나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이 교육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때 그것들의 가치가 빛난다고 봅니다. 요즘 제가 마셜 맥루한의 책을 다시 봅니다. 미디어에 의해 구텐베르크의 은하계 이런 거 보면 정말 이 구술 문화가 문자로 바뀌었을 때 이것들이 얼마나 사회를 바꾸고 사상과 이론 체계까지를 바꾸는지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외람되지만 인공지능이나 아까 말한 알파고, 앨런 튜링 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 챗 GPT는 기존의 인공지능과 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기존의 것들은 아주 효율적인 것, 정확한 계산, 자료조사 이런 것들을 제안해 줬다면 이 챗 GPT는 가끔은 오답을 제시하면서 너도 한번 생각해봐 라는 되물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얘가 정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더 비판적인 사고, 데카르트가 말한 더 의심해야 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오히려 교육적으로 더 또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 학습자와 교수자의 사이에 아주 많은 생각할 점을 준다고 시사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EBS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 역시 아까 맥루안이 얘기했던 구술이 문자로, 문자가 사진으로, 사진이 동영상으로, 그게 컴퓨터로, 그게 네트워크로 하면서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문화연구 차원에서 미래를 예측했고, 우리 EBS 같은 경우가 라디오를 교육으로 활용했고, 텔레비전을 교육으로 활용했고, 위성방송이 나올 때 교육으로 활용했고,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사실 전 세계 유례 없는 먼저 이러닝을 실현했고, 지금 이제 우리가 팽톡이라든가 아까 우리 발차기사 언급해 주신 일부 서비스를 가지고 메타버스라든가 해서 신기술을 어떻게 교육에 활용할까라는 것을 도모했는데, 이 챗 GPT가 그 선에서 머물면 안 돼라는 아주 중요한 이 의미를 제시해 줬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아까 그 구성주의식 교육이 왔고, 또 우리 발차자께서 좋은 용어를 제안해 주셨는데, 지식 민주화를 당긴다. 이것은 우리가 이 기술 복제 시대에 예술이 민주화됐다라고 수십 년 전에 진단했던 것처럼, 이제 누구 특정 고급 그들만의 예술이 아니라 우리 대중 모두의 예술이 됐듯이, 이제 더 이상 교사만의 지식이 아니고 교수만의 지식이 아닌 정말 누구나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출발선이 많이 달랐지만 지금은 거의 비슷한 출발선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 걸리던 걸 한 달 만에 맞춰버리도록 하는, 결국 1년의 인생을 6년으로 늘려서 살 수 있는,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 그랬을 때 우리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결국에 이 챗 GPT라는 아주 어찌 보면 그 미디어 플랫폼의 발전 추세만으로 재단으로 잣대로 보지 말고, 이 챗 GPT가 교육에 가져다주는 아주 새로운 시사점, 이것들을 가지고 EBS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결국 우리 사회 교육 현장이 지금 이 챗 GPT로 가히 많은 사람들이 교육혁명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이 교육혁명의 시대에 어떤 방향의 이 교육 방향, 교육 목표, 어떤 식의 평가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특히 이제 EBS 같은 경우는 방송사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PSM으로 얘기했고, 그래서 방송과 이러닝은 이 플러스 돼서 이 성능을 배가하는 것처럼, 챗 GPT라 이런 이 새로운 이 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함으로써 이 교육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기존에는 방송만 갖고 교육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새로운 미디어, 새로운 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오거나이즈해서 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가라는 거가 저는 EBS의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는 사실 챗 GPT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심 개인적으로는 암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글 제국 때문이었죠. 정말 세상의 모든 지식은 구글이 다 갖고 있고, 실제로 아까 연구하는데 참고문헌 정리하신다는데 챗 GPT를 활용하신 사례를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구글 스칼라 없으면 이 참고문헌 검색이 거의 힘든 지경이거든요. 그것들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고, 실제로 어지간한 도서 관련한 것들은 대부분 구글 북스에 가면 다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고, 야 이거 정말 이래서는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이들이 또 더 놀라운 것은 구글 트랜스레이터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번역 성능을 발휘해 주는 게 챗 GPT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프루프 리딩까지도 의뢰하면 해줄 정도로. 이런 세상에서 이제 그 아까 그 구글로 인해서 약간은 그 우울했던 미래가 챗 GPT로 저는 새로운 빛을 발견했다. 그 구글도 내가 수단으로 활용하면 되겠구나. 그 트랜스레이팅 기술로 한국어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이 언어 장벽 없이 이 챗 GPT를 활용해서 충분히 좋은 지식 민주화 시대에 새로운 지식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위키피디아 한국어 버전만 주로 보다가 요즘은 위키피디아 영어 버전을 본 지가 매우 오래됐습니다. 정보량이 매우 다르거든요. 번역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거기서 한국어로 구글 크롬에서 검색만 바꾸면 바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한국어 중심의 좁은 영역이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그 제가 요즘 이 거리낌 없이 쓰는 위키피디아 구글 영어 버전, 그다음에 이 챗 GPT의
이 영어 버전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지식 민주화 시대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지금 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열이 반영이 된다면 휴대폰에서의 삼성, 자동차에서의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지금 그래도 세계 강국을 형성하고 있듯이 이 지식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이 충분히 강국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저는 챗GPT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챗GPT를 기화로 이 교육의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EBS의 역할도 크게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오늘의 이런 논의는 매우 시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도 그럼 바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토론자분들이 다 정말 구체적이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또 이대창 교수님께서 정말 챗GPT에 대해서 객관적이면서도 또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되게 소개를 잘 해주셨고 또 제가 알고 있던 내용도 있었지만 또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정보를 지식을 알게 돼서 오늘 발제를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앞에 토론자분들과 조금 다른 얘기, 조금 저는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고 사람처럼 말하기 때문에 챗GPT가 정말 사람 같다는 느낌을 가지게 돼서 사람들이 더 이것을 정말 신기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활용한다는 것을 이제 충격적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됐던 것은 실제로 이렇게 휴먼 머신 커뮤니케이션, 인간과 기계의 소통을 연구해오는 어떤 기본적인 이 학계나 어떤 기술 개발계의 패러다임이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학회에서 이제 많은 학자분들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나 미디어를 이제 연구해 오실 때 기존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정보통신 기술에서 이제는 이제 챗GPT와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사람의 언어로 답변을 하는 이제 인간과 기계의 소통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이제 그런 연구를 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계를 기계처럼 대하지 않고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주목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Computers are social actor라는 굉장히 지배적인 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의 클리프 네스와 바이런 리브스 교수가 제시한 90년대 초반에 제시한 이론에 근간한 패러다임인데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는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친숙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우리에게 친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기계를 대할 때도 마치 사람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우리의 뇌가 기계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그만큼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의 규칙이나 에티켓을 적용해서 마치 기계가 우리한테 칭찬을 해주면 그런 기계를 더 좋아하고 기계가 우리에게 존댓말을 하면 우리도 존댓말을 하고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그런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확인을 했고요. 그 기계는 이전에는 인공지능이 없을 때 컴퓨터나 그런 단순한 기계에서 실험을 했지만 지금은 당연히 로봇이나 인공지능 같은 것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데 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연구를 인공지능 가상비서 시리와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 시리 목소리의 젠더에 따라서 혹은 그 시리가 지원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혹은 또 언어의 억양, 액센트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시리와 대화하는 것의 어떤 소통의 실제감이나 신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연구를 하면서 실험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은 우리 사람도 이미 이제 기계를 사용하는 시간과 역사가 많이 지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기계를 대하는 어떤 스크립트가 사람과 사람의 소통밖에는 없었다지만 지금은 우리가 인공지능의 이런 기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지금 여기 계신 학자분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도 같이 진화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사 소셜 액터라는 까사라는 패러다임에 의하면 어떤 그 젠더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이나 여러 가지 사람 사이에 적용하는 그런 룰들이 기계에도 나타나면 마치 시리가 뭐 여성일 때보다는 남성일 때 그 시리를 더 신뢰한다든지 또 여성의 목소리는 무슨 가사 노동을 더 잘 도와주는 로봇
로봇을 상상하고 남성의 목소리는 무슨 다른 어떤 기능적인 업무를 하는데 더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있었지만 제가 최근에 한 연구를 봤을 때 또 다른 사람들 동시대에 같이 하고 있는 연구를 한 사람들의 결과를 봤을 때는 좀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결론은 우리가 기계를 대할 때 어떤 기계와 사람의 존재론적인 차이를 구별할 줄 알고 기계를 사람처럼 대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나 혹은 경험에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챗 GPT를 잘 활용하면 지식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어느 부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났던 어떤 개념이, 기술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 affordance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affordance라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 같은 기술을 대할 때 그 기술이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정도가 그 사람의 어떤 교육 정도나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컴퓨터를 모든 학생들에게 준다 해도 코딩을 할 줄 아는 학생은 그 컴퓨터를 코딩을 하지만 그냥 인터넷을 브라우징 하거나 문서를 작성할 줄밖에 모르는 학생은 똑같은 컴퓨터를 다르게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제 생각에는 챗GPT도 정말 어떤 그 사용자의 기술 사용의 능력이나 지식 수준이나 여러 가지 경험에 따라서 좋은 질문을 하고 잘 활용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뭘 물어볼지도 모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언어 장애가 있는 학생이라든지 아직 정말 그런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어린이라든지 잘못된 질문을 하면 오답을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포던스의 개념도 챗GPT를 활용할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챗GPT가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도 좀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제 토론의 주제가 우리가 이 AI 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확장하고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는 자리라서 저희 학교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 연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현장에서 정말 챗GPT를 금지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계신데요. 저희 학교에 이제 미디어 기술과 문화라는 수업 시간이 있는데 100여 명의 학생들이 연강으로 이제 그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걸 담당하는 교수님께서는 챗GPT를 마음껏 활용해라. 이 숙제를 할 때도 찾아보고 시험을 볼 때도 주제를 줄 테니까 찾아서 너희들이 활용하고 그것을 이제 답을 작성해라. 그래서 이 연구는 그 수업을 하는 과정을 저희가 같이 이제 참관을 하고 학생들에게 이제 설문을 하고 또 인터뷰를 하면서 학생들이 얼마나 학습에 챗GPT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경험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벌써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 중간고사 즈음에 그런 시험 경험을 한번 하게 한 다음에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 모르는 개념을 찾아보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또 많은 학생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오히려 헷갈렸다, 나의 입장을 정리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의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타났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아까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연구들, 그런 말하자면 어떤 스페시픽한 도메인, 교육이라면 교육 혹은 다른 영역에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챗GPT의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말씀해 주신 그런 가이드라인, 어떻게 사용해야 잘 사용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EBS가 후원하신 세션이다 보니까 EBS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정말 가장 근접한 미래에 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이드라인을 잘 작성해서 그걸 콘텐츠로 개발하셔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니까 학생들이나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연구에 바탕한 실제적인 콘텐츠를 제작하셔가지고 보급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삼수 박사님은 아주 근본적인 그런 어떤 미디어 역할에 대한 그런
그 초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맥루한까지 이제 가셨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새로운 서비스가 이 교육에 그런 것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 이제 그 고민에 대한 그러니까 그 고민과 관련해서 챗 GPT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성경 교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연구와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것이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를 이제 중심으로 일종의 그런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측면을 이제 느끼게 되면서 이제 또는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관련된 연구를 저에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이 챗GPT라고 하는 이 서비스 자체가 워낙 많은 화두를 저에게 던졌기 때문에 뭐 오늘 이제 느끼셨겠지만 이 토론의 방향도 정말 다양합니다. 네, 이 다양한 토론 내용을 대해서 이제 어떻게 답변을 좀 종합적으로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강의 이 발표 준비하는 것보다 이 답변이 지금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 챗GPT를 통해서 하여튼 그간에 우리가 생각하던 당연시하던 거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이거 굉장히 조금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핵심적인 것만 짚어서 제 능력하에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가 어쨌든 EBS에서의 공공교육,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조금 제 생각 말씀하신 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교수님이 뭐 많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거 새로운 직업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답을 끌어내려고 하면은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글이 제대로 되고 명확하게 이 글을 쓸 수 있어야 된다. 텍스트 프롬프트에 입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거 잘하는 친구, 옛날에 우리가 왜 파포 잘하는 친구 하나 들어왔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거에 조금 새로운 기회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어린 애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가 매니지를 할 수 있냐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런 컨선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창의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겠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큰 이 플러스 효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서부터 이거를 가지고 했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스스로 생각하는 이 힘을 키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또 외부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조금 악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 교수님 이 글로 쓰는 거 이외에 이제 음성도 말씀하셨는데, 이미 지금 이 오픈 AI사는 보니까 API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애플리케이션 확장 프로그램에 보면은 음성으로 할 수 있는, 좀 아주 허접하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하고 신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멀티모달로 상당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거는 얘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은 사람처럼 귀를 기울여야 되니까 이런 보이스 레코그니션, 음성 인식도 필요하고, 물론 이제 패턴 레코그니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림도 그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로봇처럼 이제 결국은 물리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감정의 표현이나 물리적인 그런 움직임에도 챗GPT가 같이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누군가는 이거를 진보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창인 박사님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거 쓰다 보면서 조금 컨선이 되는 거는 개인의 이제 데이터와 관련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챗GPT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성윤 교수님도 아까 사람처럼 대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 얘기를 모르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저만의 이제 논리를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보고 칭찬을 하죠. 그러면 아, 이거는 내가 빨렸구나. 내 지식에 내 사고방식을 가져갔으면은 트레이닝 데이터로 쓰겠구나 하는 조금 이제 이런 컨선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불어서 블록체인 쪽에서 활용하는 것도 조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이 데이터처럼 내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 내 지식 가지고 있는 거 팔 테니까 네가 사가라. 조금 앞서가는 얘기긴 하지만 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심상수 박사님께서 아까 멀티모달과 관련되는 이 얘기 그다음에 구성주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거 가만히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사실은 뭐 제가 얘기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일단 EBS의 역할인데요. 근데 요즘 사실 학생들한테 지상파 3사 혹시 최근에 본 학생 있나 하면은 다 손 안 들고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방송은 보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아니지만 하여튼 공영의 그런 입장에서 교육은 설령 인구수가 줄어든다라고 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물론 조직의 보수성은 있겠지만 역시 챗GPT를 교육하고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인프라를 아까 심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이게 멀티모달로 종합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재원 가지고 수십 년에서 지금도 보니까 뭐 20년 전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좀 저기도 늘리고 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멀티모달은 제가 보기에는 EBS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에셋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영위하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보수적인 것보다는 좀 진보적인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챗GPT가 나온 거에 우리가 조금 교육을 생각을 해야 될 게 신 박사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제가 핵심 포인트는 스스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미 지식의 민주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식의 독점이 이미 깨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옛날에 그냥 20년 전 교과서 가지고 노트 가지고 가르치던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아가서 챗GPT는 응답이 가능하다, 삼파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일방적으로 방송처럼 그런 원웨이 디렉션의 컨텐츠 제공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튜어드십에 가까운 그런 조금 정신이 교육에서의 그런 이 제도의 변화와 함께 같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성현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듣다 보니까 굉장히 요즘 이게 핫한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챗GPT를 보다가 갑자기 이게 사람이 아닌가? 근데 사람하고 이거 별로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미 AI 분야에서도 그러면 사람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지나 인식이 어떻게 생기는 거지라고 하는 거에 연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저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거야. 거울을 본 다음에 거울에서 저 모습이 나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머리가 아파. 라고 하는 거를 인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내 자아가 형성이 된다. 근데 사실은 후자라고 하면은 챗GPT도 막 자기가 말을 걸고 사람의 모습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이거 사람처럼 사실은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보는 AI나 공상과학의 시나리오 같이 가는데 아까 잠깐 제가 설명은 빠뜨리긴 했지만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하드보이드 원더랜드하고 세계 끝에 보면은 원래는 인간의 뇌를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AI로 컴퓨테이셔널하게 바꾼 건데
또 이분은 또 세계적인 작가답게 인간의 뇌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네트워크다. 바깥에서 조작을 당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아까 그 발표 그게 더 사실은 재미있는데요. 다른 내용보다. 그래서 조금 그러면은 기계에 대해서 마치 그 동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계에 대한 것도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아까 굉장히 중요하신 그 어포던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식의 민주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건 좋은데 접근 안 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사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대가 힘들어도 잘하는 사람은 잘해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데 모든 잘하는 사람이 이 길을 쓰다 보면은 또 이제 정보 격차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EBS의 역할은 그런 지원, 교육과 더불어서 관용적인 측면에서 이거에 접근하기 힘든 어려운 자들을 어떻게 그 톨레랑스를 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여전히 재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좀 쓸데없는 데서 좀 재원을 더 가져오셔서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표가 하나라서 시간이 아주 굉장히 많을 줄 알고 제가 시간을 마음껏 드렸는데 사실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플로어에서 내가 꼭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잠깐 말씀하실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네, 이제 이 챗GPT라고 하는 뭐 이제 저도 끝나면서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 이제 세션은 이 챗GPT라는 것이 이제 워낙 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니까 이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교육을 확장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큰 주제로 삼아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토론을 했는데요. 뭐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조언도 많이 나온 것 같고 또 특히 EBS 역할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얻어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오늘 발표 내용의 중심이 되는 그럼 이제 문제는 없는가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좀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챗GPT라고 하는 것이 그 소위 뇌과학계에서는 지금 이게 거의 난리가 났을 정도로 이 뇌과학계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지금까지 기대해왔던 것 또는 지금까지 생각해왔었던 그 AI라는 그 그림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위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그 촘스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문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챗GPT는 문법 하나도 없이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배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는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지의 세계다. 그리고 이제 챗GPT라고 하는 이 AI는 이 소위 그 새로운 AI 시대를 열어가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얻어가시는 것 이외에도 앞으로 그 AI 시대의 그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눈을 크게 뜨고 열심히 보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꾸며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